저는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편집자입니다. 그리고 입사하고 나서 쭉 한 가지 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자면 그 PDK 개발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PDK가 이제 뭔지 좀 모르시고 생소하실 것 같은데 가볍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PDK라는 게 있는데요. PDK는 이제 파운드리의 첫 인상이라고 합니다. PDK가 무엇이냐 하면은 프로세스 디자인 kit의 약자입니다. 그 4학년분들도 계시고 2학년분들부터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혹시 학교에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피스파이스라는 시뮬레이션 툴 한 번씩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은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시뮬레이션이라 해서 프리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단계가 이제 프리 시뮬레이션 단계이고요. 여러분들이 써보셨겠지만 회로상으로 뭔가 그 모스펫이라던가 저항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시뮬레이션 들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된다라던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포스트 레이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그 여러분들이 구성한 회로를 돌렸을 때 이게 진짜 실제로 잘 되는지 동작을 잘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기판 웨이퍼라고 하죠. 웨이퍼에 찍을 때는 이런 스키매틱 회로 뷰를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레이아웃의 어떤 그림 같은 거를 찍는다고 알고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과 스키매틱의 어떤 차이라던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총 반영되고 나서의 시뮬레이션이 이제 포스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한 이러한 회로를 이제 스키매틱이라고 하고 있고 스키매틱 시뮬레이션과 이후 과정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후에 이제 레이아웃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이 어떠한 디자인물에 입각해서 정확히 잘 그려져 있는지 보는 단계를 DRC라고 합니다. 그리고 LBS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레이아웃과 스키매틱 이 두 개의 차이를 정확히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가볍게 모스펫 그 CMOS라고 하죠. 킥팩과 엠펫을 붙고 동작하는 그 간단한 회로인데 이것을 이제 레이아웃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서로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LBS에서는 이 소자가 잘 수출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시면 VDD, in, out, ground 이렇게 시그널을 서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시그널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알 수 없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그 게이트라던가 여러분들 말씀하신 RX 액티브라던가의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뭐 랭스라던가 몇 나노 이런 거 들어보셨죠? 2나노부터 뭐 10나노 공정이다 이런 거 할 때 그 랭스라던가를 다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스키매틱과 레이아웃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서로 매치하는지 하는 단계가 이제 LBS 단계입니다. 멘토님 저 중간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레이아웃이랑 스키매틱이랑 이 하드웨어에서 어떤 이퀴벌런트 체크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네. 왜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건지 좀 부연 설명 좀 가능할까요? 저도 학생 때는 정확히 이런 레이아웃 같은 거 그려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반도체에 뭔가 찍을 때는 이런 스키매틱을 놓고 뭔가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웨이퍼 위에는 이러한 그림 같은 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설계자가 저희가 상대한 고객사나 이렇게 설계를 잘 해놔도 이렇게 레이아웃을 그렸을 때 중간에 뭔가 매칭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정확히 동작하는 회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동작하는 회로인지 내가 설계한 이런 스키매틱들과 레이아웃으로 잘 구현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게 질문 주신 그런 거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체크할 때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LBS에서의 단계에서 설명드리자면은 아마 이 회로 설계하실 때도 이게 그냥 딱 거기에 피스파이스 학생분들께서 시뮬레이션 하시는 거에는 이미 다 정형화되어 있고 이 라이브러리화 되어 있는 이런 회로를 딱 쓰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사용자가 할 때는 이 간단한 소자에도 수많은 파라미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랭스라던가 미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거는 게이트의 사이즈를 저희는 랭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채널이라고 하는데 그게 작으면 작을수록 저희가 어떤 동작도 빠르게 되고 들어가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다 조작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결정하는 랭스라는 아주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고 그리고 그 채널의 두께는 위스라고 표현하고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실은 이 간단한 레이아웃인 것 같아 보여도 이 레이아웃과 여기 라우팅된 이거는 저희는 메탈이라고 부르고 있고 메탈 라우팅을 해서 이런 시그널을 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이트와 메탈 어디 간에 서로 이 거리 이런 것도 다 특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알게 모르게 여기 보면은 수많은 저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라미터들을 다 체크를 해야지 저희가 이게 정확히 동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의 영향에도 다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모델링해서 파라미터화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교하는 LBS 하는 툴 이름은 뭐예요? 이거는 제가 뒤로 가서 다른 서치를 좀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회로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하는 것 중에서 단계가 DRC, LBS 그리고 여기 레이아웃 파라스틱 익스트랙션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는 그 팩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파라스틱 익스트랙션이라고 팩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DRC는 이게 마구잡이로 저희가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룰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로가 정확히 디자인 룰을 지키고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디자인 룰 체크 단계 DR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LBS는 레이아웃 vs 스키매틱 약자로 그 다음에 그 LBS까지 돌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이 넷에 대한 정보라던가 모든 파라미터가 추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기생 성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로에는 수많은 저항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들을 체크할 수 있는 파라스틱 익스트랙션 단계를 거쳐서 최종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PDK가 이제 하는 일이 간략하게 이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프리 시뮬레이션에서 프리심 이렇게 부르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단계는 포스트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가 잘 디자인 되어 있을 때는 이 프리심과 포스트 시뮬레이션의
간의 결과 차이가 아주 작거나 일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네. PDK에 있는 정보들을 LVS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PDK라는 게 베이스로 제공이 되어야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여기 타이틀을 PDK는 파운드리의 첫인상이다 이렇게 적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운드리가 상대하는 회사는 보통 설계하는 회사를 많이 상대하는 걸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보면은 이게 뭔가 뭘 가지고 설계하는 거지? 이렇게 막연하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때 저희가 제공하는 게 바로 PDK입니다. 그래서 PDK가 제가 여기 잠깐 적어드리자면은 프로세스 디자인 킷의 약자이거든요. PDK가 킷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어떠한 묶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스파이스 시뮬레이션부터 포스트 레이아웃을 위한 총 과정을 전부 다 하나의 킷으로 묶어서 고객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고객들은 이 킷을 다운받아서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해보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 자기들의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칩니다. 파운드리 업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객사의 레이아웃을 저희가 가지고 이런 검증을 하는 것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파운드리 사업부는 기본적으로 설계라던가 IP라던가를 직접 설계를 해서 고객한테 직접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고객들은 그런 것도 받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제품을 설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어떤 툴을 사용할 거냐 이걸 질문 주셨잖아요. 이게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EDA 벤더사들의 그런 것들이요. EDA 벤더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이거 K건스는 많이 보셨죠? 이런 시뮬레이션 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멘스 예전에 이름은 멘토라는 회사에서 이제 사명이 지멘스로 바뀌었고, K건스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EDA 벤더 회사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회사들에서 제공하는 그런 툴을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고, 고객이 원하는 툴이 있으면은 그 툴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개발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멘스사는 이렇게 캘리버라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용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캘리버라는 툴에는 아까 이 앞에서 말씀드린 DRC, LBS 등등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버 DRC, 캘리버 LBS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하고 있고, 그들의 라이센스를 저희가 받아서 그들이 제공하는 어떤 그 툴 베이스를 가지고 룰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멘스, 스노시스라는 이런 회사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런 회사들에서 제공하는 캘리버 툴, ICV 툴을 같이 제공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지멘스에서 제공하는 캘리버, LBS라던가 이게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지멘스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캘리버라고 되어 있죠. 이런 곳에서 저희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파트너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캘리버 디자인 솔루션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가지고 피지컬 베리피케이션, 서킷 베리피케이션 이런 식으로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라이센스라든가 룰을 저희가 제공받아서 직접 저희가 코딩한 룰을 베이스로 저희들이 검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게 잡지 디스크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제가 일하고 있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는 여기 있네요. 회로 설계 제가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운드리 IP 개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파운드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는 파운드리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어떠한 수탁해서 디자인한 걸 가지고 저희는 공장에서 찍어낸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파운데이션 라이브러리 IP 개발, 직접 스탠다드 셀, 그다음에 SRAM, 그다음에 플래시 셀, 그다음에 요즘에 좀 많이 개발하고 있는 NRAM, 그다음에 OTP, 여러분 OTP 들어보셨죠? 원타임 프로세스라는 OTP 등 이런 칩셋을 전부 다 디자인을 해서 고객한테 제공하고 있는 그런 IP 개발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IP에서도 아날로그 IP가 있고 디지털 IP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회로 설계 방법도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적화된 아키텍처 설계 및 고객과 제품에 특화된 전용 회로 설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객은 지멘스사의 캘리버 툴을 사용하려고 하고, 어떤 고객은 또 시노시스사의 ICV라는 툴을 사용하려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고객의 요구에 맞게 룰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게 반도체 회로 설계에 포함된 PDK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지컬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테크니컬한 서포트를 제공하다. 어디든 그렇겠지만 저희만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저희랑 일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사업부의 공정팀이랑 같이 일하고 해서 이 공정에서 제공하는 또 스펙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베이스로 저희가 만든 PDK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리코멘드 서브젝트에서 이게 전공이 어떤 게 필요하냐 이러잖아요. 한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는 화학과 이런 건 없지만 C 언어라던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컴퓨터 공학이라던가 이런 것들 하다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것은 많이는 알고 계시지 않지만 오셔서 공부할 수도 있고, 대신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 능력을 발휘해서 하는 게 일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꿔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우리 전자회로 공부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C 언어라던가 이런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면접을 볼 때나 아니면 이제 실제 오셔서 현업을 할 때 메리트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회로 설계 이해 분석 가능하죠. 이거는 전자공학과라면 누구든지 다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중요하게는 다루지 않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요즘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EDA 벤더, 그래서 소시스, 여기 멘토가 되어 있는데 이제 사명이 바뀌어서 캘리버, 이런 것들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이라도 해봤다. 이런 것도 되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원인 분석 및 해결 능력 보유자. 이거는 그냥 뭐 일하면서 매 순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혼자 하는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배우시던 것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회로라던가 그런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때 엄청나게 많은 미션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할 수 있는 해결 능력 보유, 이거는 진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면접을 볼 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면접관들이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했던 질문 중에서 당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선배가 뭔가 그게 아니라 다른 것부터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좀 더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도 받았었는데 이런 것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런 것도 되게 좋게 볼 거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화를 좀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도에 또 삼성 파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분들이랑도 소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vendor분들은 전부 다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집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인도 분들도 계시고 미국 분들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들한테 가서도 내가 이런 언어적인 소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꽤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파운드리 회로 설계에 대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질문이 있는데요. 네, 반도체 공정 쪽 생각하고 있는데, 공정이요. 네. 네, 그 인턴도 요즘 막 뽑히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미리 막 준비할 게 있나 생각해서 뭐 찾아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어 회화나 데이터 분석 능력이나 뭐 이런 거를 좀 키워 두면은 그 인턴 면접이나 그런 거 뽑힐 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뭐 준비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가짜 스펙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회로 설계하시는 분들은 아이덱 교육 100이면 100명이 다 듣고, 공정 지원하시는 분들은 공정 실습 하나 두 개 정도는 100이면 100명, 만 명이면 만 명 다 듣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경험 자체로만으로는 어필이 될 수가 없고요.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감 있게 녹여내시는 게, 실제로 자소서든 이력서든 녹여내려면 실제로 깊이감 있게 배우시는 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기 아까 처음 보여주신 그 다이어그램에서 네, 화면 잠시만요. 지금 첫 번째 화면에서 지금 맨 왼쪽에 네. PDK가 있고 중간 네. 부분이 이제 프리심이라고 하셨고 오른쪽 부분이 포스트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프리심에서 베릴로그 A 모델 요게 지금 의미하는 네. 바가, 예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 고객사라고 하면 그 IP라고 보면 되나요? 저 모델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PDK를 저희 입장에서 받아가지고 SOC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도 DRC하고 LVS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하나의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앞에 PDK가 이제 파운드리의 영역이고 뒤에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멘토님이 계속 말하시는 거를 듣다 보면 이 전체가 그냥 파운드리에서 다 하는 거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네, 어떤 질문 주신지 알겠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게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랑 같이 일하는 팀에는 스파이스 개발을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모델링이 뭐냐면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조금씩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하는 걸 스파이스 모델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건 LBS, 그다음에 DRC 이런 것도 저희 개발팀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저희 팀에서 다 한 번에 하고 있고, 고객들은 이걸 사가는 거예요. 사가서 우리가 제공한 이 킷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LBS라고 하면 고객사가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만든 다음에 파운드리에서 제공하는 LBS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인풋으로 이 레이아웃과 스키마틱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을 넣고 저희가 제공하는 이 LBS는 룰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이게 잘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레포트가 다 뜨거든요. 이런 플로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멘토님이 계신 곳에서는 업무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 시뮬레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과정을 전부 혼자서 하는 건지, 그리고 프리심을 맡으면 전부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DRC, LBS, 텍스 이렇게 있으니까 뭐 각각 하나씩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업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스파이스, 그다음에 DRC, LBS, 텍스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각각의 그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QA라고 하거든요. 퀄리티 어셔런스라고 해서 QA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스파이스 QA, DRC QA, LBS QA, 텍스 QA 이런 식으로 또 나눠져 있고, 그리고 우리 팀에는 이제 고객과의 어떤 저희 PDK로 홍보하고 고객의 VOC를 받아서 개발자한테 소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 계시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DRC만 해도 DRC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세부 업무에 따라서도 나눠져 있고, 그리고 제 업무를 정확히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저는 이 LBS라는 룰을 짜는 건 아니고 이 룰이 잘 짜져 있는지를 검증하는 QA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업무는 그러니까 각각 엄청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 들어서 약간 QA라는 거에 이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개발자들은 LBS라는 룰을 짜서 전달만 하면은 이게 잘 되어 있는지를 개발 단계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적으로 이게 개발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QA를 앞단에서 진행을 하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정식으로 배포를 하는 과정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4나노 공정이 하나 나간다 하면은 그 4나노 공정의 해당 버전에는 그에 해당하는 스파이스, DRC, LBS, 텍스가 다 같이 사무금으로 해서 고객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객은 이걸 받아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킷을 전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이 설계하기 전에부터 이게 저희 거를 보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는 이렇게 소자 단위부터 다루거든요. 근데 나중 가서 설계하는 분들은 그렇게 소자 단위 하나하나까지 보지 않아요. 그냥 뭐 셀이면 셀, IP면 IP, 어떤 큰 단위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첫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선인상이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잡 디스크립션에서 파운데이션 IP라는 단어가 아마도 등장할 텐데 파운데이션 IP랑 PDK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회로 설계하는 분들 중에서 파운드리 IP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도 저희가 제공하는 PDK를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PDK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는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예 다른 팀으로 나눠져 있고 다른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파운드리 회로 설계에 대해서 설명 많이 들었는데 PDK든 아니면 아까 말씀해주신 EDA 툴이든 학생들 입장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 취준생 입장 혹은 2, 3학년 분들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전공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뭐 이게 벤더 툴이나 이런 거 안 써봤어,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나눠지는 거는 저는 전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공에서도 회로 설계에 대한 거를 내가 충실히 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물리전자, 내가 소자를 개발할 수 있는, 소자 특성이라도 할 수 있는 물리전자 과목을 열심히 했다. 뭐 반도체에 대한 거 열심히 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메리트가 되고 파운드리 설계 팀에 있어서는 이런 게 약간 좀 어필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뭘 준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걸 못할 수 있는 게 어떡하냐.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전공 과목을 좀 열심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그것도 좀 해보고 싶다 더 이런 마음이 계시면은 연구소라던가 학부 연구생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졸업작품이라던가 할 때 자기가 조금 하겠다라고 한번 지원해보시고 하면은 이미 그 연구실마다 쓰고 있는 툴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랑 한번 스터디도 한번 해보고 내가 한번 사용해보고 근데 딱 이만큼만 해도 학부 단계에서는 제 생각에는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면접 때 내가 자소서에 뭐 캘리버 한번 써봤다, 엘베스 한번 돌려봤다, 수행해봤다 이런 게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는 100% 동감이 되는 게 전공이 가장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학생 입장에서는 잘 가져가는 게 큰 무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멘토링 활동을 하다 보면 2학년, 3학년 때부터 일찍이 느끼신 분들은 학점 관리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3점 후반 이상, 4점 초반 이상 달성하면 굉장히 좋은데 4학년 막바지에 이미 학점이 조금 높지 않다? 라고 하신 분들은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멘토님이 현업에서 어떤 일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사례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4학년 취준생 입장에서 내가 학점은 좀 낮지만 이런 부분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힌트가 될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졸업작품 같은 거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학부 때 학부 출신, 학부고 최종 학력이 그리고 마지막 4학년 때 졸업작품 같은 거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많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예 안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논문을 찾아본다던가, 뭐 매뉴얼을 읽는다던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서도 문제 해결을 하려면 그런 거를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PDK라는 걸 아예 몰랐어요. 아예 몰랐고 와서 배웠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걱정을 하실지 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오셔서 만약에 일을 하실 때 내가 이런 걸 좀 이전에도 좀 해봤다라는 게 스스로도 되게 도움이 되고 좀 어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개발을 뭐 이렇게 C언어에서 뭐 코딩을 했다 하면은 저희 컴파일하고 런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잘 되면 좋겠지만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키워드 드리고 싶은 게 디버깅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설계하는 곳은 내가 한 게 한 번에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때 어디서 문제가 생겼지 하고 그 에러 메시지를 읽고 에러가 뜨는 곳 찾아가서 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진짜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잘못되었지? 뭘 해야 되지? 내 잘못인가? 아니면 다른 데서 잘못인가? 이런 식의 어떤 원인을 분석하는 이런 디버깅 능력이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회로 설계뿐만 아니라 공정 설비, 패키징 모든 직무에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멘토님은 외부 교육이나 외부 활동 같은 거 직무 관련해서 하신 게 있을까요? 그쵸. 이제 그러니까 혹시 그 질문 주신 의도가 있나요? 혹시 정확히 또 아무래도 졸업 작품도 굉장히 그 중요하고 학부 때 말씀하시는 거죠? 학부 네, 때? 학부 때 왜냐하면은 졸업 네. 작품도 당연히 중요하고 전공도 중요한데 정말 본질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차별성을 내기가 취준생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부 활동을 계속해서 찾는 거고 그렇다 했을 때 멘토님은 지금 회로 설계 관련해서 외부 활동하실 게 있는지 아니면은 회로 설계 직무 관련은 아니어도 도움이 됐던 활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보면은,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경진대회라고 하나? 그런 게 사실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부 때 하던 작품을 가지고 경진대회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입장을 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했던 건 RF 레이저 이런 거였거든요. 국방과학연구원이었나? 기술원이었나? 거기 대전에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뭐 자문도 구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제가 했던 것 중에서 면접관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전공이라던가 이렇게 프로젝트 하시면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이걸 어디에 활용할 수 있지? 그리고 심지어 논문 같은 것도 논문 어떻게 쓰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거 받아주는 것도 꽤 있고 내가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가지고 또 논문 내볼 수 있고 되건 안 되건 중요하지 않고
네, 이런 관련된 거를 좀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논문 제출, 그다음에 경신대회 이런 것들을 했었고 어필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노대 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만큼 강력한 무기인데 멘토님이 논문도 제출해 볼 수 있고 굉장히 쉽게 말씀하셨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데 근데 한번 해보면 진짜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일단 부딪혀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벽이 높아 보여도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소한 졸업 작품은 할 거잖아요. 그거 하나로 최대한 우려먹는 거예요. 여러 군데 최대한 찾아가지고 다 제출해가지고 우려먹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스킬이지 않나 싶습니다. 멘티분들 질문 있으시면 혹시 그 파운드리 사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일단은 좀 현실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좀 미래도 봤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게 지금에 있어서의 뭔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입사할 때 7년 전에만 해도 파운드리 사업부가 분사되고 2년 차였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 사업이 뭐 메모리에 비해서는 좀 작지만 또 좀 커갈 수 있다. 이런 비전도 봤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메모리 사업부에 더 많이 지원을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부로 가면 내가 좀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저도 전자전공을 했었고 회로 설계를 지원한 거였기 때문에 내가 저기다가 하는 것보다는 여기도 똑같이 이게 있으니까 파운드리 사업부 지원해보자.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좀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경진대를 전에 제가 참가를 했었는데 입상을 하지 않았어도 경험한 게 있다면 그거 가지고 어필을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입사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면접관들 입장에서 볼 때 얘가 입사했나는 사실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실제로도 그렇고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해봤자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하는 과정에서 뭘 느꼈고 뭘 공부했고 뭘 배웠고 뭘 어떻게 문제 있을 때 해결했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상 못하셨지만 너무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이게 면접은 자기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입사했다 안 했다 이거보다는 그냥 내가 한 거를 잘 포장을 해서 어필할 수 있으면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요거는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입상 당연히 많으면은 이력서 상으로 좋아 보일 수 있겠는데 적어도 땡땡 경진대회 출전 아니면 땡땡 경진대에서 땡땡땡 설계 이런 식으로만 타이틀을 가져가시고 어차피 면접에서 입상을 했든 안 했든 면접관은 그 지원자가 그 프로젝트를 했을 때 했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냐 어떤 역할을 맡았고 실제로 기여를 했냐에 중점을 두고 검증하는 질문을 해요. 입상을 했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입상의 여부를 떠나서 대답을 잘 하면 되는 문제라서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일단은 출전 여부 최대한 늘려놓으시는 게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많은 곳에 이렇게 제출해보고 한 줄 더 적어보고 뭘 느꼈다. 질문 들었을 때 잘 답변 준비해서 답변하시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아까 PPT 몇 장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제 직무를 해서 설명드리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 알고 가서 말했을 때 오히려 좀 문제될 수 있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저도 선배가 있었어요. 파운드리에서 일하시는 선배가 그분이 말하신 걸 조금 듣고 가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또 엉뚱한 답변처럼 해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건 좀 마이너스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해본 걸 듣고 가서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로 좀 이렇게 해보고 가서 어필하는 게 내가 한 거 위주로 어필하는 게 제 생각에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따로 면접 같은 거 준비하실 때 사용했던 혹시 뭐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요즘 면접을 한 3-4번을 봤었는데 면접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혹시 뭐 스터디나 이런 거 뭐 다른 하신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어떻게 준비를 하셨었어요? 일단 저는 예상 질문 같은 거 위주로 좀 키워드 같은 걸로만 해서 일단 면접을 갔었거든요. 혹시 혼자 준비하셨나요 혹시? 네, 저 혼자 준비했었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혼자 하실 때 말을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좀 머릿속으로 하거나 워딩으로 정리하거나 이렇게 준비를 하셨나요? 일단 워딩 위주로 조금 했었던 것 같고 이런 질문 했을 때 이렇게 답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면접은 특히 말을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준비했냐면은 일단 스터디를 다 알아보고 스터디에 들어갔어요. 근데 스터디에 들어가서 일단 저는 거의 처음이었지만 몇 번 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리드를 좀 해주셨는데 각자 자소서를 공유를 하고 그거를 한 번씩 다 읽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의 면접관이 돼서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진짜 막 이상한 질문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답변을 하는 거를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하면은 점점점 이게 늘더라고요. 그리고 답변하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 적어줘요. 뭐 어떤 게 좋았다, 어떤 게 별로였다, 뭘 좀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거 적어줘요. 그러면은 끝나고서는 그거 받아서 내가 부족한 게 뭐였나를 이렇게 피드백해서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터디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말을 많이 해보고 당황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피드백 받아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진짜 강추합니다.